제가 들려드릴 55번째 책은 모파상의 비계덩어리입니다. 모파상은 프랑스 작가예요. 장편, 단편, 희곡, 평론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작품을 많이 썼고요. 살아있을 때 작가로서의 부와 명예를 누렸어요. 부모님이 성격 차이로 집안에 불화가 있었고요. 그는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독신으로 지냈어요. 그의 소설에는 이런 성장의 경험에서 온 여성의 불행한 결혼에 대한 절망을 담은 게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건 장편 여자의 일생에서 잔느가 되겠죠. 모파상의 소설들은 다 재미있고요. 시대상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또 시간을 초월해 다가오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는 단편을 가장 많이 썼어요. 목걸이는 시대를 넘어 연인들이 선물 기준으로 남을 만하죠. 비계덩어리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편이에요. 어찌 이런 걸 쓸 수 있었을까 싶을 만큼 함축적으로 사회적 편견을 담았어요. 시간적 배경은 보블 전쟁 중입니다. 보블 전쟁은 1870년에서 71년까지 있었던 독일과 프랑스의 전쟁이고 결과는 독일이 이겼어요. 프로이센, 프러시아, 독일 같은 말이고요. 책에는 프러시아나 독일로 나옵니다. 소설은 프랑스가 패전이 짙어지고 곳곳에 프러시아군이 주둔해가고 있는 그 즈음이에요. 공간은 르앙에서 디에프를 거쳐 르아브르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르앙에는 패전국의 불안과 두려움이 시민들을 휩싸고 있었어요. 약탈과 횡포에 대한 예감에 르앙의 거리는 절망과 공포를 섞은 침묵이 감돌았어요. 시민들이 생활은 정지되었고 가게마다 문을 닫았죠. 프러시아군이 들어왔고 예상과 달리 프러시아군은 괜찮았어요. 정복군이 갑질은 생각보다 없었고 얼마 정도 지나자 공포는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많은 가정에서는 프러시아 장교를 초대해 가족들이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했고 군인은 교양 있게 자란 사람들도 많아서 예의를 지켰고 프랑스를 딱하게 여겼고요. 본의 아니게 이 전쟁에 참가한 데 대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했어요. 시민들은 적군들을 공공장소에서만 모른 척하고 그 외의 사적인 장소에서는 친절하게 대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공공연하게 정복군은 돈을 많이 요구했고 주민들은 그럴 때마다 돈을 주었어요. 노르망디의 부유한 상인들은 그들 재산이 최소한이라도 남의 손에 넘어가는 게 괴로웠어요. 그러나 그뿐 정복군은 소문만 무성했던 잔악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차츰 대담해져 갔어요. 그들이 장사꾼 기질은 고개를 들었고 루앙에서 멀리 떨어진 르아브르는 아직 프랑스군이 점령하고 있었으므로 거기에서 막대한 이익이 될 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중 몇 사람은 루앙에서 디에프까지는 육로로 가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르아브르 항구까지 갈 계획을 세웠고 안면이 있는 독일 장교에게 부탁해서 출발 허가증을 만들었어요. 4필의 말이 끌은 커다란 사두 마차가 마련되고 10명의 손님 좌석이 만들어졌어요. 드디어 어느 화요일 아침 추위가 심한 날 어둠컴컴한 새벽 4시 반에 마부는 마차를 점검했고 10명의 손님을 태운 마차가 출발했습니다. 손님들은 3쌍의 부부와 2명의 가톨릭 수녀, 남자 하나와 여자 하나 이렇게 10명이었어요. 르아조는 포도주 도매상을 하는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점원 출신으로 술책에 능하고 몹쓸 놈이라는 평을 받고 있었어요. 그의 부인은 등치가 크고 활발한 여자였어요. 라마동이라는 사람은 방직공장을 3개나 갖고 있고요. 도의원도 하고 있었어요. 괜찮은 인품을 갖고 있다는 평을 받았고 그의 아내는 나이가 어리고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브레빌 백작 부부도 있었는데 좋은 가문과 막강한 재력을 지녔어요. 백작 부인은 인품이 훌륭하고 손님 접대에 능숙했어요. 이 세 부부는 일을 마치고도 루앙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르아브르에 프러시아군이 접근한다면 아예 영국으로 건너갈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2명의 수녀들 중 1명은 나이가 들었고 1명은 젊었어요. 그녀들은 마차에 오르자마자 묵주를 꺼내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또 1명의 남자 이름은 코르니데, 그는 공화주의자고 사회명사들이 두려워하는 인물이었어요. 공화주의는 프랑스 정당의 하나고요. 급진적인 성향을 가졌어요. 이걸 극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명의 여자, 그녀는 매춘부예요. 이름은 엘리자베스 루스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몸이 통통해서 불두시프라고 불렸어요. 불두시프는 비계덩어리라는 뜻이에요. 풍만하고 육감적이고 얼굴은 금방 피어오른 모란 꽃봉오리 같았고 근사한 까만 눈, 긴 속눈썹과 매혹적인 입술, 그녀의 싱싱한 자태는 보는 사람의 눈을 즐겁게 했어요. 그녀가 매춘부라는 사실은 마차 안에 누가 말하지 않았어도 금방 퍼졌어요. 3명의 숙녀들은 자기끼리 속삭였고 그건 갑자기 친밀함을 만들어냈어요. 그녀들은 파렴치한 매춘부를 보자 유부녀의 위험으로 뭉쳐야 하며 합법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자신들은 이런 여자를 경멸의 눈으로 봐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불두시프를 적대시하고 그 자리에 없는 듯 무시하는 태도를 드러나게 보였어요. 세 남자들은 코르니데를 보면서 보수당의 본능으로 그를 적대시했고 가난뱅이를 모욕하는 말투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세 남자들은 돈을 가질 수 있는 자들끼리 동료의식 같은 걸 느끼게 되었어요. 마차의 속도는 너무 느렸어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할 토트까지 가지도 못했는데 이미 점심시간은 훌쩍 넘어가고 있었어요. 길가엔 아무것도 없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배고픔이 심해져 갔어요. 그들은 모두 왜 먹을 걸 갖고 오지 않았는가를 후회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3시쯤 되었을 때 불두시프는 자신이 갖고 온 바구니를 열었어요. 거기엔 접시와 은잔, 통닭, 포장한 다른 맛있는 음식들, 파이, 과일 등의 후식까지 사흘 동안 객주집을 가지 않고도 여행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이 들어있었어요. 그녀는 먹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은 기가 막힌 눈으로 그걸 보았어요. 그녀는 차마 이걸 권할 염치를 갖지 못했어요. 그들은 신분이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았으므로 같이 먹자는 말을 하는 것조차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들 너무 배가 고팠고 그들은 하나둘 먹게 되었고요. 첫 발을 들여놓기가 어려웠을 뿐 일단 루비콘강을 건너고 나니 칠문이고 뭐가 없었고요. 불두시프는 행복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나눴어요. 음식을 먹으면서도 말을 건네지 않을 수 없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불두시프는 자신은 루앙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었지만 프러시아군을 보자 분노가 치밀었고 집에 몇 명이 묵으러고 왔을 때 한 사람에게 달려들었으나 주위에서 말렸고 숨어 있다가 이렇게 도망을 치게 되었다고 했어요. 다들 그녀의 용기에 감탄하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죠. 공화주의자 코르니데는 연설조의 말투로 황제를 비판했고 불두시프는 황제를 먼저 배반한 건 공화주의자들이라면서 강하게 항의했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백작이 두 사람을 진정시켰죠. 바구니는 비었고 모두 배불리 먹었으며 이제 불두시프는 매춘부에서 그들이 당당한 동행자가 되었어요. 숙녀들은 자신들이 작은 난로를 불두시프에게 발을 찌라고 권하기도 했어요. 어둠을 달려 토트에 도착했습니다. 여관에서 하루를 묵어가기 위해 그곳에 여장을 풀었어요. 거기는 이미 프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었고 여행자 서류를 꼼꼼히 살피는 등 오랜 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어요. 일행은 자신들이 무기력함에 분개했지만 방법이 없었죠. 그날 밤 프러시아 장교가 불두시프를 불렀고 그녀에게 하룻밤 잠자리를 제안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거절했어요. 이걸 코르니데가 눈치챘고 당신한테는 별일 아닐 텐데 왜 거절했는가를 물었어요. 그녀는 이런 짓도 못할 경우가 있다면서 치를 떨었죠. 이 창부의 애국적 수치심과 위험은 코르니데에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이후 이것에 대해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떠나지 못합니다. 이유는 장교가 마차의 출발을 허락하지 않아서였어요. 그들은 무작정 기다려야만 했죠. 내일도 떠나지 못하게 하라는 전원이 왔고 부인들은 불안에 떨었어요. 불두시프는 몸이 불편해 보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코르니데를 뺀 세 남자들은 장교를 직접 만나서 사령관이 발행한 출발 허가증을 갖고 있다고 말했지만 장교는 그저 떠나보내고 싶지 않아서라는 대답만 성의 없이 했어요. 일행은 부엌에 모여서 끝없는 논의를 거듭했어요. 인질로 묶어두었다가 막대한 액수의 석방금을 요구할 거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돈이 많은 그들은 두려웠죠. 목숨을 건지기 위해 이 건방진 군인들이 손에 황금이 가득 찬 돈자루를 쏟아주는 자신들이 꼴이 보이는 듯했어요. 그들은 각자 속으로 재산이 없는 가난뱅이로 행세하는 것에 대해 생각했고 르와조는 슬며시 시계를 풀어 호주머니 안에 감추었어요. 해가 졌고 그들이 카드를 치고 있을 때 여관 주인이 나타나 불두시프에게 장교님이 아직도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는지 물어보란다는 말을 전했어요. 그녀는 새파랗게 질려서 욕을 했고 이 욕을 장교에게 그대로 전하라고 말했어요. 이제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떠나지 못했는가를 알게 되었죠. 그들은 비열한 군인에게 분노했고 그녀에게 요구되었던 희생의 일부분을 저마다가 요구받기라도 한 것처럼 저항을 위한 단결이 은연중에 불타올랐어요. 최초의 분노가 가라앉자 식사를 하면서 모두들 급격히 말을 줄이고 생각에 잠겼어요. 다음 날이 되었고 역시 떠나지 못하자 이 지긋지긋한 여관에서 또 하루를 지내야 한다는 두려움이 뒤섞여 떠나고 싶은 욕망을 부추겼어요. 어제와 다르게 불두시프에 대한 쌀쌀한 공기가 감돌았어요. 하룻밤 지나면 좋은 지혜가 떠오르듯 그들이 판단에 변화가 있었던 거였죠. 지금은 이 여자가 밤중에 몰래 프러시아 장교를 만나러 가주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깜짝 놀랄 소식을 가져다 주지 않은 데 대해 원망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할 텐데 가서 장교에게는 모두 난처해하고 있는 걸 보니 딱해서 왔노라고 말한다면 체면도 세울 수 있을 것이며
그 여자로서 그런 일은 아무것도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걸 아무도 말하지는 않았어요. 오후에 다 같이 산책에 나섰고 남자들은 좀 떨어져서 걷다가 르와조는 불두시프가 가야 한다고 말했으나 백작은 한 여성에게 그와 같은 괴로운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어요. 그때 장교가 지나갔고 남자들에게는 멸시하는 듯한 눈길을 던졌고 여자들에게는 머리를 숙여 인사하고 지나갔어요. 3명의 기혼녀들은 이 군인에게 자신들이 창부와 함께 있는 장면을 보인 것에 대한 심한 굴욕을 느꼈어요. 다시 하루가 지났습니다. 르와조는 불두시프만 남겨두고 떠나는 걸 제안했지만 장교는 거절했어요. 장교는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한 이 사람들을 모두 붙잡아들 작정임에 틀림없었어요. 르와조 부인은 천덕스러운 본성이 드러나서 그 여자는 이게 직업이니까 이 남자는 좋고 저 남자는 싫다고 할 권리가 없다면서 그녀가 루앙에서는 닥치는 대로 손님을 받았었고 심지어는 도청의 마부들까지도 상대했다는 말을 들었었다고 흥분해서 말했어요. 그들은 이제 조금 직접적인 방법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르와조는 그 얄미운 계집이 손발을 묶어서 적에게 내주자고까지 말했지만 백작은 그 여자에게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들은 낮은 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술책을 나누고 예의 바른 의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음란한 모험에 마음이 들떠갔죠. 백작까지도 지나칠 정도의 농담을 했고 정신없이 열중해서 분위기는 명랑해져 갔어요. 코르니데만 혼자 떨어져 앉아 그들과의 대화에도 끼지 않고 관심도 두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 그들은 낮에 짜둔 술책을 실행했어요. 희생에 관한 막연한 대화를 시작으로 여성들이 조국을 위해 몸을 바친 예들과 영국의 어느 명문 부인의 헌신적인 사례, 여자가 해야 할 유일한 역할은 자기 몸을 희생하는 것이며 그게 아름다운 것임을 은근히 강조했어요. 불두시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남자들은 이제 그녀를 그전처럼 존칭어인 마담이라고 부르지 않고 보통 호칭인 마드모아젤이라고 불렀어요. 이유는 그들도 정작 잘 몰랐지만 이 여자가 억지로 기어오른 존경의 위치를 한 단 끌어내려서 자신의 수치스러운 신분을 자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여관 주인이 다시 와서 생각이 달라지지 않은가를 물었고 불두시프는 싫다고 무뚝뚝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더 뭔가가 필요했고 백작 부인은 수녀들에게 성자들이 위대한 행적에 대해 물었어요. 수녀는 우리들이 눈으로 볼 때 죄악이라고 할 수 있는 행위를 해도 교회는 신의 영광을 위해 혹은 이웃의 행복을 위해 행해졌다면 그건 용서된다는 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음모에 강력한 뒷받침을 해준 거죠. 수녀들은 천연두에 걸려서 입원해 있는 수백 명의 병사를 간호하기 위해 르하브르로 가고 있었으며 이렇게 붙들려 있는 동안 자기들 손으로 구할 수 있을 수많은 프랑스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다들 수녀들이 거룩한 희생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점심 식사 후 미리 모의한 대로 백작은 불두시프와 둘만의 시간을 가져요. 그는 허물없는 아버지 같은 그러나 상대를 깔보는 듯한 말투로 그녀가 모두에게 봉사해줄 행위의 의의를 강조하고 감사하고 있음을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명랑한 어조로 바꾸어서 그 장교 녀석이 자기 나라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예쁜 여자를 만났다고 자랑할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어요. 불두시프는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깨물고 듣기만 했어요. 백작은 일행에게 돌아가서 맡은 일을 잘 하고 왔다고 말했고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기분이 좋아서 수다스러워졌어요. 음란한 기쁨이 그들이 가슴을 채웠어요. 술을 마셨고 우리들이 해방을 축하한다며 건배를 했어요. 그때 코르디네는 화난 소리로 여러분은 치욕스러운 행위를 한 것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나가버렸어요. 다음 날 겨울의 밝은 태양이 눈부시게 흰 눈을 비추는 아침이 되었어요. 드디어 말이 메어진 마차가 문 앞에 대기하고 있었죠. 모두 상쾌한 얼굴로 아침을 먹고 짐을 챙겨 마차로 갔어요. 불두시프가 마지막으로 나왔는데 그녀는 당황하고 부끄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그들 쪽으로 다가오자 그들은 일제히 얼굴을 돌렸고 백작은 위험을 보이며 아내의 팔을 잡아 불결한 것과의 접촉을 피하게 하려 했어요. 모두 바쁜 척하며 그녀에게서 멀리 떨어지려고 했으며 생전 처음 보는 얼굴이 듯 모른 척했어요. 마차가 출발했습니다. 불두시프는 같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노여움과 선을 가장하고 자기를 프러시아인에게 몰아넣었고 결국 뜻을 굽혀버린 자신에 대한 굴욕감을 심하게 느꼈어요. 수녀들은 묵주를 집어들고 기도를 시작했고 부부들은 소곤소곤 이야기하거나 트럼프를 했고 코르니데는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각자 여관에서 사가지고 온 자신들이 음식을 먹었어요. 불두시프는 급히 나오느라 아무것도 사갖고 오지 못했죠. 아무도 그녀에게 음식을 나누지 않았고 그녀는 미칠 듯한 노여움에 입술까지 올라온 심한 욕설을 퍼부어 그들이 한 행위를 말하려고 했지만 하도 분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들이 굶주린 떼거리처럼 먹어버린 자신의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 담겨있던 바구니를 생각했어요. 참고 참았지만 곧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백작 부인은 그걸 보고 눈짓으로 남편에게 알렸고 백작은 내 잘못이 아니라는 제스처를 했어요. 르아조 부인은 아마 창피해서 우는 거라고 중얼거렸어요. 수녀들은 먹다 남은 소시지를 종이에 싸놓고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코르니데는 빙그레 웃고는 의자에 몸을 젖히고 앉아서 라 마르세이즈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민중의 노래는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신경을 거슬렸지만 코르니데는 계속 불렀어요. 마차는 계속 달렸고 저물어가는 침침함 속에서 마차 안의 어둠 속에서 잔인한 집념을 발휘하여 그는 이 단조로운 노래를 휘파람으로 불거나 노래로 계속 불렀어요. 불도시프는 여전히 울고 있었죠. 이따금 억누를 수 없는 흐느낌이 노래와 노래 사이에서 어둠 속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소설은 여기서 끝입니다. 책을 읽고 나면 부끄러움과 분노가 확 다가옵니다. 저도 일행 중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요. 불도시프인 적도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갑질, 이게 바로 갑질 아닐까 하는데요.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없는 사람은 더 없는 사람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돈과 권력, 이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 지 이미 오래되었어요. 나보다 좀 덜 가졌다고 확신하면 그를 대하기가 쉬워지기 시작하고 왠지 세상마저 만만해 보이죠. 문제는 이게 돌고 돌아 어느 순간 나보다 더 가진 사람 앞에서 확 쫄아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은 평등하다고 종교에서 헌법에서 아무리 종이가 뚫어지게 기록해도 그게 안 되는 건 평등하지 않은 사회 구조 때문이고요. 그걸 누리며 갑질을 한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을 때 그건 나의 못된 습관이 되고 사회적 통념으로 자리 잡는 거겠죠. 책에서 가장 역겨운 건 수녀들이었어요. 그녀들이 기도 속에는 무엇을 위한 구원이 담겨 있을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성직자들이 위선이야 이제 익숙하니까요. 단지 몇 명이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가장 절망적인 건 소설 속에서 코르니데가 갖지 못하는 힘인데요. 그는 그나마 상황을 이해하긴 했지만 행동으로 개선하지 않고 슬쩍 피해 있었어요. 일이 다 해결되어서야 민중이 노래 정도 불러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뿐이죠. 그 불편한 정도야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분노, 슬픔, 절망 이 중에 하나를 갖고 있어야 한다면 분노를 택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분노야말로 개선의 불씨를 꺼지지 않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감정이거든요. 이 감정조차 갖고 있지 않다면 희망이 없을 테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